경제 폭망에도 온통 북괴 생각뿐인 좌파 정권.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럼 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선언 대통령 셀프 비준 위헌 논란에 대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문재인 좌파 정권은 위헌 논란을 피해가려다 스스로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매체 Y타임스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럼 뭐? 라는 논평을 통해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특수관계라고? 그 말을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인가? 특히 김정은 앞에서도 그 말을 주장할 것인가라며 우선 논점의 초점이 잘못됐다. 첫 번째, 지금 야당과 언론들이 대통령이 국회를 패스하고 셀프 비준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분명히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일단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통과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인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논리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영토와 안보에 현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합의서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제60조의 취지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국가 간 조약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청와대는 교묘한 위헌 논리로 진짜 문제가 되는 이슈를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헌재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세운 1991년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제목 그대로 서로 공격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신사협정의 선언적 내용인 반면, 이번에 셀프 비준한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는 실제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들어가 있고 더불어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반이하게 다르다. 또 하나,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판문점 선언은 왜 국회 비준 요청을 했을까? 판문점 선언도 청와대의 논리를 따르자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국회의 동의를 요청했던 것일까? 문재인 청와대에게 묻고 싶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도 그러한 배경에서 한 것인가? 김정은을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집단의 대표로서 만났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지난 7월 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뺀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국민기만 말장난에 대해 아주 일목요연하게 지적했습니다. 주식이 연일 대폭락을 거듭하면서 결국 과거 2007년 10월 31일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 FTA 체결 이후 2064포인트 주가 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주식시장 그래프를 보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잠시 반등해서 2500포인트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1년 만에 수직 급하강했습니다. 증권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무능한 경제 정책을 질타하는 성토에 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문재인 지지자였음을 드러낸 한 네티즌은 멈추긴 뭘 멈춰, 대책이나 내놔, 무능한 정부야. 이 와중에도 공매도 쳐서 외인 기관은 존나게 돈 벌고 있다. 개미 가계부채 증가되고 줄도산해야 정신 차릴 듯. 진짜 제2의 IMF 오면 이번에도 국민들이 98년도처럼 가만히 보면서 호구같이 금모으기 할 것 같냐? 북한 말고 평화가 경제라는 거지같은 말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라고. 어떻게 장이 이렇게 대폭락하는데 정부는 왜 해외 탓만 하냐? 진짜 한심하네. 이번 정부 뽑은 내 손이 원망스럽다라고 분노했습니다. 대깨문 여러분, 이제 부실한 경제정책 후유증 시작인데 너무 초반부터 엄살 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대가리 깨질 거랍니다. 3% 경제성장률 자신하던 문재인 좌파 정권. 급기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에 그쳤다고 합니다. 올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1.0%로 간신히 1%대에 턱걸이했으나 2분기에 0.6%로 내려간 데 이어 3분기에도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 달성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4분기 성장률이 0.8%에 달해야 올해 2.7%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시기가 국가 부도난 IMF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기사 소식을 접한 온라인 누리꾼들은 문재앙 보유국 든든합니다. 2016년 민주당, 2017년 문재앙, 2018년 민주당 뽑은 여러분들 덕분에 나라가 신나게 망하고 있어요라고 조소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사람이 못할 수 있다 쳐. 그래도 최선은 다해야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인데 나라가 이러면 경제 오직 경제를 입에 달고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북한, 종전선언, 정상회담, 각종 비준안 등등 심지어 외국 나가서도 북한. 대체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 겁니까 물으며 온통 머리엔 북괴 생각뿐인 문재인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처럼 나라 경제가 폭망지경인데도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현지 시간 10월 13일 오후 5시 20분 인도네시아 발리의 웨스틴 호텔에서 김용세계은행 WB 총재 등 세계 금융수장들을 만나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강조하고 앞으로 있을 남북 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투자 유치 열일에도 모자랄 판국에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까지 전부 나서서 오로지 북괴 이야기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10월 24일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여 원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며 의결 안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물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닌데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건물을 전면 개보수하고 숙소도 전면 개보수했다며 남측 노동자가 북측 지역에 올라가 체류하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쌌다. 또한 국내와 달리 공사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불가피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개보수 비용 중 노무비와 건물 자체 직접 재료비가 전체 비용의 85%가량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측 인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개보수 비용은 남측이 전적으로 부담했습니다. 100억 원에 이르는 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비용 내용과 추진 계획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일부가 이날 교체협 서면 회의 결과를 밝힌 것도 정양석 의원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한 뒤였습니다. 통일부가 불투명한 사용으로 논란이 됐던 특활비처럼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일부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을 정권 쌈짓돈 내지는 특활비처럼 쓰고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2005년 남북 사무실 4층 건물 건립 비용이 80억 원이었다. 80억 원보다 많은 100억 원을 리모델링에 썼는데 많은 돈이 어디로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국회는 알 권리가 있다며 이번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밝히지 않는 한 내년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예산 83억 원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개성 출퇴근 교통비와 위험수당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일반 공사보다 현저히 높았다고 말한 부분이 참 웃기고 자빠졌는데요.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주장하던 통일부도 북괴가 위험한 동네라는 건 인정하는 모양이군요. 한마디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월 22일 로이터 통신은 미 재무부는 남북한 간의 계획된 금융협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들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시간 10월 22일 온라인 뉴스 매체 뉴스핌은 NH농협은행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국가 금융거래 가능성만으로 제재 1,100만 달러 과징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산업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7개 은행에 남북경제협력주의를 요구한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폭스뉴스 정치평론가 고든창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 왜냐고 반문했습니다. 나라의 TV도 궁금해요. 문재인이 왜 이렇게 북괴에 집착심을 보이며 서두르는지를 10월 22일 채널A는 북괴가 종교활동가 119명 처형 소식에 바티칸이 교황 방북에 신중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올해 초 내 가슴과 머리는 항상 한반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교황답게 김정은의 초청을 쉽게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티칸 당국이 방북의 조건을 거론하고 나섰죠. 신도도 없고 사제도 없는 북한의 현실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청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에 속도 조절을 하고 나섰습니다.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은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려면 먼저 조건들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조건을 내건 이유가 북한의 종교 상황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은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에 16년째 포함되어 있습니다. We know it's very difficult and desperate, and particularly for people of faith. That's why North Korea has remained a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for us. 미 국무부에 따르면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북한에서 처형된 사람만 119명, 수감된 사람도 770명에 달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 수립 이듬해인 1949년 평양교구 성직자들을 잡아들여 처형했습니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진 수령 독재 체제에서 종교는 아편이자 반역으로 취급됐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종교단체를 명목상 허용했지만 대외 선전용일 뿐 통제는 여전합니다. 바티칸이 교황의 방북 명분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말입니다.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의 꼬라지를 보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단번에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계돼지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단항에서님, 조태수님, 김한주님, 이성호님, 장성호님, 정경부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